내가 죄가 있든 내가 죄가 없든 앞에 있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쫄지 않으셔야 됩니다. 범죄자들이 국밥 좋아하잖아요. 국밥. 예, 이것도 7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한다고 하면 중간에 밥 먹어야죠. 경찰이 보통 주문하라고 주문해 주던데요.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하면 유죄 나올 확률이 95%예요. 무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경찰 단계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고, 경찰에서 일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소돼서 처벌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소나 고발을 당하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라. 그러면 겁부터 나죠. 이거 뭐 교도소 깜빵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드실 겁니다. 아마 제가 변호사지만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가장 나에게 피해가 적도록, 그리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쫄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가급적이면 받으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확인하셔야 될 것은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입니다. 내가 무슨 폭행 사건인지 명예훼손 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마 처음에 전화가 오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출석을 해달라라고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날 출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날 뭐 직장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내 마음대로 출석 안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시고 그날 출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자신에 대한 고소장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경찰 단계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경찰에서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하면 유죄 나올 확률이 95%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막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이 매우 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다른 불이익이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경찰 조사 단계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과 약속된 조사 일자에 출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종이를 꺼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해낼 수도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적절히 대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했는데 어떤 부분 하지 않았다, 부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다 했다, 내가 한 거 맞다, 전부 인정, 일종의 자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백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정상을 좀 참작해달라 라고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섣불리 이런 전략을 정하지 마시고요.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유리한 증거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문서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시고, 원본은 남겨두시고 사본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은 다음에 또 써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사 당일 경찰에 출석하실 때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가져가도 지장을 찍을 수가 있긴 한데요. 조서를 확인할 때 유용하니까 도장을 가져가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준비한 증거들 지참하시고요.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변호인과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서 작성하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담당 수사관이 안내를 하러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로 오시라라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조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짜 조사를 받는 건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쫄지 않으셔야 됩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내가 죄가 있든 내가 죄가 없든 앞에 있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10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질문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잘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짧게 대답하세요.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셋째, 날짜나 시간 같은 것을 물어볼 때는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신 뒤에 대답하세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추정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건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절대 자기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혹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도 대답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섯째,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걸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수사관의 질문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가게에 갔죠? 그 가게에 가서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시고 나서 뭘 했죠? 이 질문들을 하나의 질문에 담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각 질문을 따로따로 다 나누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질문이 섞여 있는 거에서 다 그냥 무심결에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질문들 모두에 대해서 시인하게 돼버립니다. 시인할 사항과 부인할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질문을 나누어서 대답해도 되고 아니면 수사관에게 나누어서 질문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서너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끄는 경우도 있는데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는 휴식 시간을 요구하세요. 범죄자들이 국밥 좋아하잖아요. 국밥. 예. 이것도 7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만약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한다 그러면 중간에 밥 먹어야죠. 경찰이 보통 주문하라고 주문해 주던데요. 아니면은 나갔다 올 수 있으니까 나가서 밥 먹고 오겠죠 뭐. 여덟 번째는 미필적 고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시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동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평소에도 뭐 나쁜 감정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수사관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서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나 정상관계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셨으면 변호인은 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뭘 하느냐, 일단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술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직접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변호인이 있으면 수사관이 함부로 압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의 수사 방향이나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 대응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사를 다 마쳤으면 그 담당 수사관이 조서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 부분은 없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때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 조서의 내용이 결국은 검찰에도 올라가고 나중에 법원에까지 판사님한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틀린 부분이 있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하면 담당 수사관은 수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이 여러분의 답변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셨죠? 라고 질문해서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다 나의 답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의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신 다음에는 그날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 조사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추가로 제출할 증거,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을 만약에 선임하셨다면 추가 의견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는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날에 어떤 조사 내용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인 고소인이 존재한다면 그 고소인은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보고요. 만약에 경찰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 수사 요청이라는 걸 해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가게 됩니다. 검사가 봤을 때 이게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죠. 법원에 기소를 하는데요. 약식 기소를 하면 바로 약식 명령이 나와서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고요.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뭐 이렇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봐주는 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 벌금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고형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금고형이라는 건 뭐냐면 징역형과 똑같은데 노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갇혀 있으면서 노역까지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라는 또 방법이 있죠.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집행을 몇 년 동안 유예해주면 그 기간 동안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실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고를 판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판사가 또 봐주는 게 있어요.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죠. 판사가 봐주는 건 선고유예라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사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무죄겠죠. 하지만 무죄의 가능성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면 변호인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경찰의 수사 방식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변호사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서를 일단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날인을 했으면 그 뒤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조서를 받아봤어요. 경찰 수사관한테 조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내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경찰 수사관이 안 해주신다. 이런 경우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나오면 됩니다.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꼭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된 경우에 95%는 유죄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경찰 단계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 받으면 징계나 해고 같은 다른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도 뭐 고소인을 대리하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